이런 말이 있죠. 잘생기거나 혹은 예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오래된 에피소드이긴 하나 예쁜 외모로 인해 팬클럽까지 생긴 강도 얼짱의 경우가 딱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외모 지상주의의 폐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디든 존재하고 또 최근에만 부각된 경향은 아니었죠. 그치, 그런 거지. 아니 그럼 그냥 그럼 여기서 역으로 못생긴 외모는 죄 또는 악이 되는 것일까요? 지난 8월 18일 공개된 마스크걸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으나 니 그 얼굴로 가수를 한다고? 꿈 깨라. 그럴 수 없는 외모로 인해 범죄자가 된 한 여인을 그린 드라마, 즉 외모지상주의를 배경으로 한 스릴러물로 여기에 김용훈 감독의 뛰어난 연출과 재미난 스토리텔링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걸이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은 또 무엇인지, 이름하여 마스크걸의 실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우리 이쁜이들 얼굴 좀 볼까나? 먼저 연출을 맡은 김용훈 감독에 대해 알아보자면, 김용훈 감독은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로 데뷔. 헌데 영화는 전도연과 정우성을 앞세우고도 관객수 꼴랑 62만 명으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다들 사정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뭔지 말 좀 해보라고! 하필 개봉했던 시기가 코시국인 20년 2월이기도 했고, 알잖아, 나도 피해자인 거. 아, 그럼 어떡해요. 또 분명 단점도 많긴 했지만 영화 자체로만 보면 찍어내기식 양산형 한국 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들이 조화를 이룬 괜찮은 스릴러인데다 또 여러 챕터로 나뉘어진 비선형적 연출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이나 가이리치 감독의 록스타 앤 투 스모킹 배럴즈가 연상된다는 의견도 많았죠. 즉, 상투적인 한국 영화는 아니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군상극 형식에 단순 선악의 대립구도가 아닌 피카레스크 형식을 가져와 꽤 신선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군상극은 옴니버스처럼 여러 챕터로 이야기가 나눠지지만 차이점은 옴니버스는 별개의 이야기라면 군상극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줄기처럼 엮여 하나의 큰 흐름으로 완결된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군상극의 예로 삼국지 연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피카레스크는 주인공 역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악인으로 묘사되기에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혹은 누가 정의이고 누가 불의인가 하는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앞서 말했던 펄프 픽션도 그렇고 영화 킬빌 역시 이런 군상극과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가진 대표 케이스라 할 수 있죠. 즉, 각자 이익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서로 피해를 주고받기에 다 악당 같다는 특성을 가지며, 김용훈 감독은 이런 구성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 이어 마스크걸에도 적용.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앞서 장르적 측면에서 킬빌과 마스크걸은 같다 했는데 연출적으로 보아도 둘은 꽤 유사한 부분이 많았죠. 일단 킬빌이 크게 2부로 나눠진 것처럼 마스크걸 역시 주인공 김모미가 마스크걸로 이중생활을 하며 성형을 하기 전까지인 1부, 그리고 성형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사는 2부, 마지막으로 감옥에 가게 된 이후인 3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스토리 진행 방식도 여러 인물들의 시점으로 교차된다는 것. 또한 그 순서 역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비선형으로 구성된다는 것. 거기다 흑백 화면을 활용한 연출이나 심지어 애니메이션을 극중 도입했다는 점도 매우 유사했는데, 물론 이는 베꼈다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연출 방식이 많았기에 킬빌을 많이 참고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뭐야? 완전 잘 됐네. 심지어 딸을 향한 모성이라는 핵심 소재까지 비슷했다는 것. 그리고 화면 연출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두운 명암에 빨강과 보라색 등 강렬한 채도의 색을 사용한 것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나 올드보이를 연상케 했고,
또 김경자가 PC방에서 채팅을 하는 장면은 올드보이의 그것을 오마주한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일명 최악락 단발로 불리는 김경자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샷건을 이용하는 무자비한 모습도 그렇고 둘 다 죽여보려고 했으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를 연상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마스크걸의 연출 및 구성은 좀 나쁘게 말하면 여기저기 좋은 작품들의 그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이고 너가 마스크걸이야? 존나 닮았어. 내 남편 꼬신년이랑 존나 닮았다고. 좋게 말하면 여러 명작들의 느낌이 날 만큼 괜찮았다는 것. 그럼 스토리 각색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저 모미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 식대로. 드라마 마스크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실사한 것으로 여기서 주인공 김모미는 각 파트별로 이한별, 나나, 고현정이 이력 3인으로 캐스팅. 뛰어난 연기력과 특유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특히 일부의 주연을 맡은 이한별은 웹툰을 찍고 나온 듯한 싱크로와 연기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방대한 양의 원작을 7부작으로 줄이다 보니 김모미의 이야기, 특히 2부가 많이 생략되거나 각색되었고 3부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었죠. 거기다 1부도 마찬가지. 본래 원작에서 초강력 매운맛이었던 주인공 김모미가 드라마에선 너무 많이 순한 맛으로 변했고 이를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원작에서 김모미는 핸섬 스님이 못생겼다 하자 이에 급발진 후 살해. 하지만 드라마에선 핸섬 스님이 덮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또 모미가 죽인 게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을 주호남이 처리하는 것으로 각색되었죠. 그리고 이 주호남을 죽이게 되는 것도 원작에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불러내 살해한 것이지만 드라마에선 주호남이 스스로 찾았고 거기다 강간을 당했기에 거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 그 밖에 딸을 구하기 위해 탈옥한다는 드라마 설정도 사실 원작에선 성형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기 위해 했던 것이었고 또 김춘혜와도 마치 자매처럼 가까운 관계로 그려졌지만 원래는 서로 앙숙에다 춘혜를 김경자에게 팔아넘겨 죽게 만드는 등 김모미는 타고난 악인 그 자체로 매우 강렬하며 입체적인 인물이었지만 드라마에선 궁주에 몰려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쏟아지는 관심, 그토록 꿈꿔왔었는데. 물론 이는 원작이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대중성 확보를 위해 순화시킨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 매력적이었던 김모미는 매우 상투적이고 흔한 캐릭터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메인 주연인 김모미보다 서브 주연인 김경자가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죠. 나요. 주호남이 엄마.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억척스런 어머니 김경자. 이는 봉준호 감독의 2009년작 마더의 김혜자가 연상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또한 고향의 맛 김혜자 선생님의 마더 연기와 캐릭터가 뛰어났듯 광기의 집착력 김경자 역시 매우 다이나믹하고 실감나는 캐릭터였죠. 오늘만 기다리느라 목이 10원 빠졌다 이 잡년들아. 내 아들도 일하고 잡아먹었냐? 개인적으로는 김경자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 단 마스크걸의 결말은 마더와 비교해 많이 아쉬운 수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담으로 김경자 역의 염혜란 배우는 최근 더 글로리에서도 그렇고 절정의 연기력을 선보이며 신스틸러로서 작품들을 씹어먹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그녀의 데뷔작이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모 변화가 거의 없. 아무튼 김경자는 아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과 광기는 마더의 김혜자를, 복수를 위한 분노와 집착은 올드보이의 오대수를, 샷건과 잔인함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안톤 시거를 연상시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의 군사로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성과 더불어 김경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자초했고 또 마지막엔 자멸했다는 것으로, 또 엄연히 따지면 극 중 가장 억울한 피해자이지만 반대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가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들 주호남을 잃고 삶이 망가진 가장 비련한 인물로 시작하지만 알고 보니 그 아들을 망친 장본인은 김경자 본인의 집착과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기도 하고 또한 잘못은 맞지만 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고 난 이후로는 완벽한 빌런으로 변모, 김몸이나 김춘혜에게 가한 행동들은 복수이긴 하나 분명 범죄였고, 특히 죄 없는 어린 미모를 따라다니며 저지른 만행들은 악마 그 자체. 그년 애미를 다시 본 게 내 속이 막 끓어오르더라고. 헌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그 망가뜨리고 죽이려 했던 미모가 바로 친손녀였다는 것이죠. 씹어 죽이려니. 일단 미모가 김경자의 친손녀가 맞느냐 하면 사실 극 중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대사도 있었고, 나 임신한 것 같아. 누가인데? 혹시 결정적으로 김영훈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미모가 주호남의 딸임을 밝혔죠. 나아가 이화에서 김경자가 용돈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주호남을 타박하는 대사와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냐 안 했냐? 야는 이번에 지금 엄마 여행 간다고 용돈도 쑤셔주고 옷까지 사줬다더만. 마지막 7화에서 보인 미모의 대사는 정확히 수미상관의 형태. 저 돈 벌어야겠어요. 돈 벌어서 뭐 들라고? 뭐 하긴요? 할머니 여행 보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죠. 즉 감독은 미모가 친손녀임을 연출적으로 삽입, 나아가 이 둘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부각시켰기에 이게 드라마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 알고 보니 손주 하나만을 바란다는 그 바램을 손주는 하나 안아보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그거 하나를 못 해주냐? 아들 주호남의 죽음과 맞바꾸며 이룬 것이고, 하지만 정작 그토록 원하던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녀의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는 것. 또 비록 미모를 속이기 위한 검은 속내이긴 했으나 겉으로만 보면 밥을 차려주거나 위로해주는 모습 등 딱 할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 할머니 오메 아이고 왜 나와있냐 더운디. 그러니까 김경자의 인생은 그녀의 바램과 행동이 서로 상충하는 완벽한 모순덩어리로 정말 근래 보기 힘든 훌륭한 개성과 명배우의 열연, 그리고 치밀한 인간관계까지 최고의 캐릭터였습니다. 됐고 제일 센 놈으로 주시오. 많은 이처럼 멋진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어 놓고도 가장 중요한 결말 부분에서 감독은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고 마는데, 그건 바로 끝까지 미모가 혈육임을 밝히지 않았고 거기다 김경자는 자멸하듯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최악이에요, 최악! 다시 말해 최고의 빌런 김경자를 만들어 긴장감을 최고조로 띄워넣은 후 그 김경자에게 어떤 고통이나 자책 혹은 후회나 회개하는 모습 등 제대로 된 매듭 없이 끝내버리며 김새는 결말이 되었고, 이는 결정적으로 미모가 손녀임을 밝히지 못했다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말을 맺은 것일까요? 사실 이 친손녀라는 설정은 원작에 없는 드라마만의 각색으로 감독은 김모미와 주호남의 잘못된 만남 이후 행적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따라서 미모가 주호남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설정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친손녀라는 이 궁극의 설정을 버릴 수 없어 일부러 그런 뉘앙스만 풍기며 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한 후 마지막까지 미모가 손녀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며 애간장 혹은 억울로만 끌다 그냥 허무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하고 허무한 결말은 전작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부분으로
디테일한 설정에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여전히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알았어.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따라서 오늘의 결론, 용두 3위가 되고만 마스크걸, 그래도 볼만했고 차기작에서 나아지길 기대하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총구하러 왔는데 300이면 산다면서 1000만 원 들었어. 이런 거 일일이 내가 얘기해줘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합시다. 이런 씨. 아우, 저 미친년 저거. 얘도 병이 심각하네. 아유, 이거 그렇게 저질 방송 아니야? 됐어, 내일 봐.